김용택 선생님. 특히 이번 학기에 제가 수업하면서 김용택 선생님을 다루기도 했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등단하기 전에 독두골이라는 사회 모임이었는데 거기에서 토요일에 한 번씩 시합평을 했어요. 그때 김용택 시인이 오셨죠. 제가 등단을 85년도에 했으니까 그렇게 공부할 때는 아마 83년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옆에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그런 선배님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김소월을 읽는 시인이다 이런 평가부터 시작해서 교과서에 시가 몇 편이나 실렸습니까? 있냐고 올라오면서 제가 계단에서 물어봤어요. 그때는 몇 편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4편이 실렸고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또 10몇 편이 실린 모양이에요. 그러니 교과서에 실린 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리고 또 워낙 그 유명한 섬진강 시집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네요. 여기 엄청 팔린 책이죠. 시가 내게로 왔다. 이 여자네 집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등단은 고향은 전북 임실, 덕치에서 태어나셨고 1982년도에 창비 21인 신작 시집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문학상도 뭐 김수영 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등등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서는 제가 이걸 다 읽으려면 또 꽤 긴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저서도 많이 냈는데 오늘도 제가 한번 내셔서 저도 주더군요. 여러분이 너무도 보고 싶어 했을 선생님이시고 제가 이 학교 처음 들어와서 첫 특강으로 김용택 선생님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학교 재직 중이어가지고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강을 평일날 밤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못 모셨고 그 다음에도 못 모셨고 그래서 정년퇴직 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뜨겁게 맞이해 주십시오. 날씨가 더워요? 네. 내가 좀 더운데? 나 탈수만 좀 벗을게. 꽃장은 쑥스럽네. 배가 나와가지고 요새 저희 반 사람이 키도 작은데 배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여기가? 야 이런 데가 나 있네. 밤늦게 제가 자야 할 시간에 이렇게 강연을 하기가 참 처음입니다. 제가 일찍 자요. 한 8시 정도. 4시에 일어나는데 자야 할 시간에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저는 사이버 대학에 있는데 처음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사이버라는 말은 사이버 대학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여기다 쓰면 된다는데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오늘 처음 제가 오봉 선생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생들은 되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또 수몇개나마 이렇게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열정이 없이는 그런 분들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나이가 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시창작이라든가 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시를 쓰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글을 쓰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후배를 만나신 겁니다. 제가 시를 쓰는 일 아주 쉽게 말을 하고 또 아주 간단하고 또 제 얘기를 들고 금방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겠지만. 저는 전북 임실군 덕치면 덕치초등학교에서 덕치초등학교를 나왔고, 덕치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선생을 하다가 작년 8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38년인데, 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내가 가르친 놈들 아들, 딸로 가르쳤어요. 내가 가르쳤던 놈들이 아버지도 내가 가르쳤어요. 하는 짓이 지혜력은 그리고 꼭 저도 엄마만큼만 해. 참 이상한 놈인데. 주로 2학년을 가르쳤습니다. 2학년만 한 26년 동안 가르쳤죠. TV 그 코미디 프로를 보면 그 김병만이가 16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 지가 달인이라고 그러는데 26년이요. 2학년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달인이 못 됐어요. 해마다 세 자리입니다. 2학년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놈들이 2학년. 인간. 정말 말하는 거죠. 잘 잊어버려요. 금방 그렇게 혼을 내도 금방 돌아서서 선생님? 이게 2학년. 아주 편리한 뇌구조를 갖고 있어요. 잊어버린다는 게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기억하면서 괴로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결혼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야기는 금방 잊어버려요. 너무 놀라운. 그리고 세상이 신비합니다. 세상을 신비한 눈으로 바라봐요. 모든 것들이 다 새 것이기 때문에 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의 눈이에요. 이게 글 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눈입니다. 우리는 신비함을 잃어버렸어요. 신비함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은 발라당 까졌어요. 신비한 게 없어요. 신비한 게 없으면 글을 못 쓰죠. 글이라는 게 신비한 것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2학년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기 때문에 다 신기해요. 2학년들이 가지고 노는 것,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멩이로 땅에다가 금을 붓고 이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부동산 따먹기를 하는 거야. 이 집부터 이제 부동산에 있는 돌멩이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재밌잖아요. 많은 풀을 나무 속에다 감춰놓고 그걸 찾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신비한 눈을 가진 게 바로 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늘 새로운 눈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진 거죠. 이게 시를 쓰는 기본적인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1시간 잘 들으면 1시간 그러면 그냥 1시간 반 듣는 동 마는 동 하면 1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쉬운 진리는 늘 쉽습니다. 진리라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단순하고 명쾌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은 건강. 그런 거죠? 우리가 책을 보는 겁니다. TV를 보는 거죠. 시를 읽는 것도 시를 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보는 거죠. 눈에 보여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서 옆에 아주 정말 사기 싫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누워있죠? 그래요? 아니요, 그만. 하여튼 남편과 아내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맨날 이렇게 살아요. 저녁에 또 가장 그런 사람이 옆에 누워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걸 봅니다. 편해. 근데 뭘 봤느냐? 나 물어본 사람들이 뚜렷하게 대답하는 게 없어. 뭘 봤어요, 오늘 하루네? 선생님 뭘 봤어? 나를 봤어? 이상한 아부네. 저는 오면서 참나무 숲을 봤습니다. 벚꽃이 만발했던, 정말 환장하게 만발했던 산이 벚꽃이 지고 연두색 참나무 잎이 초록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두색에서 초록으로 건너갑니다. 그 사이에 꽃이 피는데 무슨 꽃이 피냐면 아세요? 우등꽃이 핍니다. 우등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등꽃은 밑으로 핍니다. 대롱이도 있죠? 종같이 피죠?
이만합니다. 총같이 보라색입니다. 짙은 보라색이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보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저 그걸 봤죠. 연두색에서 초록으로 건너가는 그 사이에 마지막 봄꽃의 마지막인 우동나무꽃이 펴요. 봄꽃은 특징은 뭡니까?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는 게 봄꽃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잎이 난 뒤에 꽃이 펴요. 이건 여름꽃이에요. 이제 뭐 하늘에 지금 보니까 이 밤나무꽃이 폈어요. 밤나무 보셨어요? 밤나무 아세요? 밤나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또 뭔 새가 오냐면 꾀꼴새가 옵니다. 연두색에서 초록으로 건너가는 그 사이에 우동꽃이 피면서 꾀꼬리가 오죠. 이게 지금 상처입니다. 보면서 그걸 생각했죠. 저는 자세히 봤어요. 요새는 또 느티나무가 참 예쁘죠? 느티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예쁩니다. 나무 이파리 중에 제일 예쁜 건 감나무예요. 감나무 잎이 그렇게 또 예뻐요. 무슨 말이냐면 보기는 보는데 자세히 안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너무 쉬운 일을 우리는 별 잊어버리고 살아요. 간과하고 삽니다. 글쓰기의 기본은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주위의 것들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내가 딱 학년을 맡으면 무엇을 정해주냐면 나무를 정해줍니다. 이 나무를 정해라.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나무를 하나를 정하는 거죠. 한 일주일쯤 시간을 줘서 나무를 정하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다 나무를 정해요. 물을 탁 열면 보는 나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는 나무를 자기 나무를 정하는 거죠. 경수가 2학년 때 경수는 느티나무가 자기 나무예요. 자기 마을에 있는. 그럼 내가 아침에 학교 와서 경수야 너 나무 그 나무 봤어? 그러죠. 그러면 아직 안 봐요. 보겠어요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무 바라보는데 돈이 드냐? 나무가 너를 때리게. 그냥 바라보기만 해. 그러는 거예요. 그 계속 물어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또 물어보려고 하면서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 딱 나무를 보는 거예요. 느티나무. 경수야 네 나무 아침에 어떻게 오고 있어?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경수 느티나무는 이 강가에 있는 큰 느티나무예요. 아침에 학교 오는데요. 여기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려지죠? 할아버지 앉아 있는데요. 그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시냇물을 건너면 들판이 있고요. 들판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시입니다. 그럼 그대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글이 딱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커다란 느티나무. 그 밑에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죠. 시냇물 건너는 들판에서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5가지가 딱 완성된 거죠. 시는 세상을 종합하는 일입니다.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소재가 달아지면 소재가 끝나면 글을 못 써요. 근데 세상을 이와 같이 느티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5가지를 종합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예요. 이게 글입니다. 시는 시인이 되려고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분야의 글만 쓰려고 자기 분야의 글을만 보면 여기가 어디죠? 무슨 동입니까? 도화동 시인밖에 못 되는 거지. 시인이 시만 공부하면 도화동 시인이 되는 거예요. 진맥 있는 나까지는 모르는 시인이 되는 거죠. 그냥 저 혼자 시인이고 지들까지 시인인 거죠. 시인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중요하죠. 관심이란 뭐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 세상이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신문입니다. 학교도 신문입니다. 신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하루를 다 크게 가장 중요한 일만 딱 떠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3개를 봐요. 지방, 전라북도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내가 알아야 돼. 도지사가 오늘 가서 뭐 됐는가? 시장이 뭐 됐는가? 순창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강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문을 찾고 있는 거죠. 전라서 중앙지를 2개를 보죠. 가장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신문,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만드는 신문, 이 2가지 놈들이 만드는 신문을 봐요. 자세히 봅니다. 안 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단단해요. 완전히 단단해서 이 신문을보다 이 신문이 너무나 단단해요. 그래도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문을 잘 해요. 그 속에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고 경제적인 이야기도 있고 부모님이 다 있죠. 토요일날 섹션은 모든 신문의 토요일날 섹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섹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섹션은 그 시대의 섹션이나 칼럼 같은 경우 동아나 중앙이나 이런데 그 큰 메이저 신문들의 이 칼럼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위기가 닥쳤다.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위기가 닥치면 세계의 모든 그 전문가들이 다 드러나요. 그놈들이 다 심리학 글을 씁니다. 칼럼을 쓰죠. 그 칼럼을 자세히 다 찾아서 읽으면 경제 위기가 왜 왔고 나한테 무슨 상관인가가 다 나. 그림처럼 그려요. 그래서 우리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그 차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시를 쓰는 거죠. 그래야 글을 씁니다. 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분야 모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다 가져요. 그러니까 너무 반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22살에 문화도 길에 들어요. 그 안에는 전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글을 써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난 첫날 시만 읽고 그만 쓰려고 해야 소설만 읽고 소설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와 같이 경수처럼 누티나 한글을 가지고 세상을 종합하는 일이 바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무엇인지 안다는 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자 아이들이 그간 2학년 아이들이 3명을 데리고 보는 봄날 동네로 나가요. 오늘 한 명이 무슨 일을 하는가 뭐 포트레 페이드 같은 거 나갑니다. 나가다가 하단에 보리를 심어놨어요. 보리가 이만큼 자랐어, 봄이가. 내가 아이들도 우연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느님이 파요! 그러는 거야. 파는 좀 비슷해. 그렇죠? 하느님은 마늘이요. 그러는 거야. 마늘도 비슷해. 하느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구마요! 그러는 거야. 뭐 이만 그랬더니 그러면 감자! 늘 다녔는데 이걸 전혀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여선생들하고 덕지초등학교로 가서 여선생들 처음 3명하고 카풀을 갖고 출퇴근을 했어요. 1년, 2년 된 여선생들. 너무 좋았어. 내 인생의 환동기가 다른 거야. 너무 예쁜 듯한 여선생들. 요때 봄이 되어서 학교를 가면서 아침에 길가에 한 500년 전 되는 느티나무가 있어요. 이게 길로 확 휘어져 있어. 그 밑으로 다니는 거야. 내가 아침에 가면서, 야, 이 가시네들아, 저것 봐, 저 느티나무 좀 봐라. 저 얼마나 아름답지, 예쁘지? 저 햇살 좀 봐. 그랬더니, 그 여선생들이 거기 2년을 다녔어요. 근데 그 나무를 한 번도, 무슨 나무인지 생각을 안 해본 거야. 한 번도 자세히 안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똑같이 세 여자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언제 저 나무가 저가 있었을 그러는 거야. 2년을 그 사이로 다니면서. 2년 동안, 1년에 그 빈 가지로 나무가 있다가 그 가는 가지에 이렇게 새싹이 돋고 햇살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여름을 지나서 매미가 울고 새들이 날아오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 단풍물이 들어서 그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지난 단풍이. 아름답게 떨어서 그게 지고 또 다시 거기에 서리꽃이 피고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 아름다운 느티나무를 한 번도 안 보고 다닌 거야.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이렇게 캐다 놨다. 그래가지고 뭘 가르치냐. 어느 날 저 보성으로 녹차, 보성 아시죠? 난 녹차를 아주 싫어해요. 차 마시는 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녹차 특히. 왜냐면 갑자기 녹차 마시라고 한복을 입고 나와. 그렇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재밌게 놀다가 녹차 마시려면 그런 거죠. 나는 그런 걸 싫어해. 형식이야 그런 거. 녹차 마시러 가는데 저쪽에서 겨울 12월 30일이야.
저쪽에서 할머니들이 한 50명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딱 그걸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땅콩 캔가? 아니 12월 30일 날 땅콩 캐? 한겨울에? 그런데 내가 뭐라고 아세요? 감자 캘걸?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게 관계가 맺어져요.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관계야말로 우리 삶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관계.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내가 우리 반 아이들 시를 한번 이 참새집을 보았다라는 시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2학년들이 있어요. 뭐 그러더라지 않죠. 이 시 쓰기가 우리 글을 타랑처럼 그냥 초등중학교에서. 이 대학에서, 사이버 대학에서는 뭘 어떻게 가르치려고 우롱 쓰면 뭐를 지금 가르친다고 하고 이 우롱 이거 뭐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글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글 쓰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글쓰기를 너무 어렵게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관념과 개념 지워져 있어. 글에 대해서. 그걸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글쓰기는 이런 것이라는 걸 딱 벗어 던지고 덤벼들어야 돼요. 자, 자세히 내가 보라고 그랬죠. 참새집을 보았다. 이게 2학년 아니었습니다. 너무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이 글을 내 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시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뭐 시인이 그러면 안 되죠. 제목 참새집을 봤다. 학교가 끝나고 참새집을 봤다. 참새집을 보았을 땐 나뭇잎이 떨어졌다. 나뭇잎이 떨어졌을 땐 바람이 불어 오른쪽으로 날아갔다. 재미있었다. 재밌겠죠? 집에 가다가 이게 참새집이 아닙니다. 참새는 나무에다 집을 앉아요. 그거 아시죠? 새들은 집을 짓고 집에서 안 삽니다. 인간만이 집을 끊임없이 넓혀가요. 새는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집을 벌여요. 절대 새들은 새 집에서 안 가요. 시인은 그런 것도 잘해야 해요. 시인은 너무 볼 게 많아. 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관계가 너무 많이 맺혀져. 관계 그러면 이상한 관계를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 이 아이가 집을 가다가 새 집을 본 거야. 그때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근데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오른쪽으로 날아간 거야. 나뭇잎 떨어져가지고 오른쪽으로 쫙 날아가는 거야. 재미있었다. 재밌죠? 생각해도 나뭇잎 떨어지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안 보니까 그런지 볼로 보니까 그런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죠. 나뭇잎이 이렇게 새잎이 나서 새잎이 나가지고 입이 점점 두꺼워져가지고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나무 따라줬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나뭇잎이 두꺼워진 거죠. 부딪히면 소리가 날 정도로 나뭇잎이 두꺼워진 거예요.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시인이. 나뭇잎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야. 참 재밌어. 나뭇잎 떨어지면 상상해보세요. 불라 떨어져서 바람이 부니까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야. 작년 대선 직전에 쓴 거야. 위기 정권을 잡았지는 않은 거야. 놀라운 시인의 예감으로 재밌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시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시를 지어내려고 그래요. 시를 만들어내고 지어낸다는 것은 삶과 동떨어졌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얘기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지어내면 그건 절대 시를 못 써. 자기가 자세히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라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관계가 조화로운 경우도 있어요.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도 있고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는 나와 육자계가 서로 맺어지는 거죠. 나와 아내가 잘 살고 맺어지는 거죠. 깨지는 경우가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적인 용어는 인드라망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죠.
답이라고 하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사랑, 자비 뭐 이런 것들이죠. 동의적인 얘기예요. 동의적인 얘기냐면 또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 아이는 나무를 딱 보고 나무잎이 나를 떨어져 본 거죠. 그걸 그냥 쓴 거예요. 재미있었다는 말이 여기에 정말 적재적소에 딱 들어간 거예요. 되게 아이들은 참 재밌었다라고 말해요. 어쩌고저쩌고 학교 갔다 와서 어쩌고 밥 먹고 오늘 참 재밌었다 이렇게 씁니다. 재밌는 것이 뭐요? 재밌는 것이 없는 거죠. 재미있는 것을 쓴다. 이게 그래요. 관계가 맺어지면 관계는 좋아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느티나무라는 것으로 모아서 정리해내서 한편은 느티나무라는 시를 써내는 겁니다. 관계가 맺어지면 생각이 일어나죠. 이거 제가 어디서 이론이 아니고 제가 그냥 이거 인생의 이치도 똑같아요. 남편을 자세히 봐야 돼. 그게 그 새끼가 나오고 윤리가 맺어져.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남편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세상은 모두 생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돼요. 내 새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새끼의 장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러면 진짜 못돼 커서요. 절대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너 커서 뭐 있으려고 그래요? 너 처음 매일 세워서 청소하고 있냐고 너 공부도 저렇게 돼야.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장래가 결정되는,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 생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똥. 소똥이 진짜 크다. 어떤 사람은 소똥을 밟아 넘어지네. 소똥 냄새는 너무나 지독해서 우리는 쓰러지네. 하셨죠? 쥐는 나쁜 놈이다. 먹을 것을 살짝 다 가져간다. 그러다가 쥐약 먹고 죽는다. 놀라시죠?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썼어 또. 눈. 여름 참 여름. 이제 눈이 안 온다. 여름이니까. 대단하죠? 이게 시야. 내가 가르친 아이들의 시는 전혀 말장난이 없어요. 구름은 여슬쟁이. 무슨 구름이 여슬쟁이야. 코스모스야 바람에 살랑살랑 너는 여슬쟁이지. 이따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말을 하는 거야. 그건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 생각을 덮어 씌우는 거야. 절대 코스모스나 구름은 여슬쟁이가 아니야. 바람도 여슬쟁이가 아니야. 또 봅시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벚나무는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렇죠? 나는 아름다운 벚꽃을 보니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나는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놀랍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시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나는 그게 좋은 거죠. 마음이 조용해져. 사물을 자세히 보면, 벚꽃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글을 쓸 때 글 쓰는 방법이나 기술을 안 가르쳐요. 사물을 보는 눈을 가르쳐요.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비가 쏟아졌어. 뭐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밤에 보였으면 놀라워, 경이롭죠? 나무에 떨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물이 거기다 떨어지고, 비를 보세요. 눈부시잖아요? 산이, 푸른 산이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면 빗줄기가 산을 파게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났는데 저분들 오시나요? 자,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지금 그런 생각을 없어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정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건 다 정리야. 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맨날 그 한 가지 문제에 매달려 살아. 남편 술 때문에 평생을 술 때문에 왼수를 압수하고 사는 거죠. 왜 그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는 거 몰라. 대한민국의 남자들처럼 술을 많이 먹고 공부를 하는 남자들은 없어. 여성들은 미장원에 가서 여성기라도 봐요. 여러분들은 지정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훌륭하시죠? 내가 진짜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이에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은, 제일 좋은 일은, 제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일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마음처럼 아름다운 마음 세상에 없어요. 힘이 생기죠? 긴장되죠? 힘이 생기죠? 두려움이 없어요, 공부는. 근데 글만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안 생겨요.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죠.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상한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순수하게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덥네. 난 잘 시간인데 딱 하나 마지막으로 아이들 시간 하나 더 있겠어요. 봄이 됐어요. 봄이 돼서 뭐 벚꽃이 대학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벚꽃이 질 때 아름다워요? 필 때 아름다워요? 질 때 아름답죠. 꽃은 굉장합니다. 화려하고 눈부시죠? 뭔가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봄날, 그 벚꽃 날리는 걸 보면 뭔가 꼭 일어날 것 같아요. 나에게 사랑이 다시 찾아올 것 같고 예쁜 여인이 정말 멋진 남자가 다시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 잘. 그런 날, 그렇게 아름다운 날 아이들에게 벚꽃을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 주위에 엄청나게 꽃들이 많이 피는데 꽃에 대해서 20분간 얘기를 하고 시를 써라 그래서 벚꽃에 대해서 써라. 우리 동네 아까 선민이 산세적을 봤다. 우익이 될지 않으면 산세적을 봤다. 바람이 오른쪽으로 나갔다. 그냥 시 썼어 이렇게. 네 얘기를 해줬더니 제목이 뭐냐면 뭘 써요? 뭘 쓰라고 해요. 이놈 새끼가 20분 동안 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어머니한테 뜬 거야. 그냥 나보러 그러는 거야. 내가 시 써라. 그러니까 뭘 써요? 시 쓰라고. 뭘 써요? 시 써서 내라고. 네? 제목은 뭘 써요? 야, 네 맘대로 해야지. 아, 뭘 쓰라고요?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이게 그 아이가 쓰시. 놀랍죠? 이렇게 리얼하게 쓰는 전체가. 보세요. 시에 대해서 봄에 대해서 이 아이처럼 정말 리얼하게 표현한 시가 드물어요. 이건 정말 그냥 시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딱 담겨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담겨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담겨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하버드하고 예일대하고 MIT를 갔다 왔어요. 나도 하버드를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무엇을 하러 가냐면 우리나라 유학생들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어렵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뭐 어렵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토론을 못 하는 거예요. 토론. 에세이를 못 쓰는 거죠.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에 논술 공부를 죽어라고 했는데 애들이 논술을 전혀 글을 못 써요. 에세이를 못 쓰는 거죠. 자기 주장이 없는 거죠.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다 거기서 주저앉아요. 여러분 주위에 하버드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하버드 졸업한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그분입니다. 여기는 쉬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이야. 무슨 말이냐면 글쓰기 교육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글쓰기는 계속 했는데 그 아이들이 논술을 공부를 죽으라고 했는데 대학에 가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상하이 칭하대학을 갔다 왔는데 여기는 일주일에 에세이가 3편이에요. 무조건 에세이가 3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에세이 써라든가 무슨 뭐 그 리포트 써라고 하면 컴퓨터에 이 써를 넣으면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다 네이버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그걸 다 짜증게 싹 내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공부를 하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걸 점수를 주는 거야. 사기를 치는 거지. 사기에 점수를 주는 거야. 우리나라 대학에 다 써봤죠. 사이버 대학만 내가 보니 사이버 대학만 대학이 죽었어요. 대학이 팍 썩어서 우리나라 교육 이념은 서울대학 교육 이념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죠. 이화여대까지.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학은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공무원 연수원이야. 학원을 가지 못 들어보기를. 아무 의미 없는 너무 짜릿하게도 쓸데없는 공부를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정리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찾아가기 위한 전단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정리를 하냐면 논리적으로 정리해요. 이게 바로 논술이에요. 이게 바로 불교. 3.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우리가 사는 세상,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와 관계가 맺어지면 생각이 나는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이 철학을 중고등학교에서 전혀 가르쳐요.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 입학할 때 적어도 100가지 정도의 논문 쓸 내용을 줍니다.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딱한 100가지 정도 되죠.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논문을 써서 냅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대학 가는 기본이에요. 우리는 철학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철학이 없어. 철학이 없으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이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혼란과 혼돈이 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꼬라가지를 한번 보세요.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철학을 싹 빼버리는 거야. 혼을 빼놓는 거지. 이겼다 저겼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귀찮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버려. 철학이 없어. 철학이 없는 사회는 가난한 사회예요. 철학이 없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철학은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본적인 삶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란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설거지가 철학이에요. 청소를 할 때 그게 철학적으로 다 합니다. 논리적으로 다 해요. 어떤 사람이 방을 다 씻어놓고 먼지 뜬 사람은 없어.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개수대 밑에 있는 젓가락부터 꺼내서 씻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철학인 거죠. 어떤 사람이 다리미질을 할 때 이 꽁댕이부터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논리를 세워 논리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다리미질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를 하고.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거죠. 철학이란 어려운 게 아니고 삶을 정리하는. 자,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철학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은 신념을 만납니다. 신념을 갖게 되죠. 신념은 여러 가지 그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늘은 얘기 안 해요. 어떤 세상을 믿는 거죠. 신념은 세상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믿는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우리는 공부를 학교에서 수도 없이 많이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공부하는 거죠. 이 세 가지예요. 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해줘요. 아이들이.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답을 가르쳐줘요. 정답을 외우게 하죠. 정답을 쓰게 하는 겁니다. 하루짜리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해봐 보죠. 정답을 어른들 필요에 따라서 알려주는 거예요. 외우게 하는 거예요. 정답을 쓴 놈이
정답을 제일 많이 쓰는 제일 공부를 잘하는 녀석, 제일 잘못 사는 거예요. 이런 몰상식한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나 이 공부 이거 하는 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아니고 신념을 갖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이런 신념을 갖는,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문학과 예술을 다 공부하는 거죠. 신앙 공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학과 예술을 다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속에 문학과 예술이 들어있습니다. 동양, 서양, 저 창세기부터 쭉, 창세기부터 종교를 해놨던 이 인류가 생긴 이후에 나 교회 안 다녀. 하여튼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지나온 세월 속에 문학과 예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분들 지금 살 시간에 지나는 살아왔던 예술. 우리는 예술을 하려고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서양과 동양 속에 숱하게 많은 글들과 시와 작품, 예술 작품들이 꽉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걸 읽어야 돼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를 못 써요. 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술을 이해하지 못해요. 영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를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원앙소리가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원앙소리를 저도 봤어요. 아니, 안 보려고 했어요. 안 보고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원앙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왜 풀을 가지고 난리를 치냐. 그래도 하도 인터뷰 요청이 와서 다들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문화 수준이 없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중심을 잃어요. 대통령께서 가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딱 보는 거야. 대통령이 울었어. 손을 보고. 소가 우니까. 소는 안 울어. 소는 울지를 모르게 동물이야. 이건 소야, 소. 판단력을 잃어버려. 판단을 안 해. 거기 내가 봤을 때 그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안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그 힘든 소를 부려먹는 농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팔뚝이 다 빠졌어. 그 비탈길을 타고 올라가. 늙어서 죽으려고 소를 거의 학대 수준. 그런 사람 없다니까 농부가. 판단을 잃어버려. 판단력이 없어. sep시력이 위. 철학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예술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현대 해에서 소년에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시가 엄청나죠? 수필을 쓰신 분들 혹시 김용준 선생님 이름 들어보셨어요? 김용준. 근원수필 보셨어요? 근원수필을 안 보고 수필을 쓴다고 하고 있어요. 놀랍게. 시인들 프로 김수영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 우리 안산 공부과를 나왔는데 김수영이 누구냐고 하니까 김수영이 누구? 자기 삼촌 이름이래. 모르고. 어떻게 시인이 우리나라 시인들의 시를 딱 읽고 어떻게 시를 써? 아니 내 시집이 나와도 안 사고 이 양반만 샀네. 시인들 시라는 거야. 시도 안 읽고 시만 쓰나. 시인이 신문을 안 보고 어떻게 시를 써?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신문은 쭉 그냥 신문을 읽어요. 신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신세계백화점에 강연을 갔어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500명 모아놓고 강연하는데 신문 얘기를 했어요. 신문 얘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오늘 신문 섹션 얘기를 했더니 2007년도 그 신문 섹션을 다 책으로 만들어서 딱 보내줬어요.
4권. 놀랍죠? 그들은 달라. 절대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달라. 이미 그들은 그 신문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거죠. 모든 인류 기업체들의 월요일 아침 중요 회의는 그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 열자식 섹션을 가지고 하는 거죠. 최첨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가야 할 길을 가장 먼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업하는 사람. 그들의 기업이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최첨단을 가요. 자, 최첨단은 어디입니까? 본래 있었던 자연이죠. 최첨단이 저 끝 어머니 된 줄 알아도 끝을 가다 보면 자연이에요. 자연을 닮는 길, 자연으로 가는 길. 모든 게 다 자연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알아요. 그래야 내가 무슨 글을 쓸지를 알아요. 이걸 모르고 글을 쓸 수가 없어. 음악은 천재가 있습니다. 화가도 천재가 있어요. 시인은 천재가 없습니다. 시인은, 시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담겨 있어요. 역사, 철학이 있어요. 사회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래야 시를 쓰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회적인 판단력이 없으면 시를 못 쓰는 거예요. 사상과 철학이 담겨요. 19살, 17살 먹은 놈이 시를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랭고가 19살, 16살 썼죠. 랭고 시는 우리는 어려워서 모르겠어. 랭고는 전혀 안 하고, 천재라고 하는데, 천재는 다 인정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정도 역사와 철학이, 사상이 있어요. 사회성이 있어요. 그래야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를 쓰는 거예요. 취미도 없으면 그냥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무슨 역사를 하고 철학을 하고 그냥 쓰면 되니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여기 시를 쓴 겁니다.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걸 쓰는 거죠. 자,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늘 진실과 진리를 찾아갑니다. 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아가는 거예요. 진실과 진리를 찾아가요. 진실과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질리지 않아요.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한 20일간 태국 기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가난한 나라고 너무 더워서 질렸는데 마지막 날까지 오면서 무슨 생각이 냐면 태국이라는 나라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신비했어요. 국왕과 신에 대한 신비함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삶에 대한 신비함이 있었어요. 살아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신비함을 잃어버렸다니까. 경치도 경기도 변화까지 했어요. 사회도 변화까지 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맞아 신비함을 잃어버렸어. 가작 하는 거지. 먼데 가서 신비함을 찾으려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새로운 진리와 진실을 찾아. 진리와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린 거죠. 자, 보세요. 진실과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되게 창조적이라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글이라는 창조자. 글을 통해서, 한편의 스킬을 통해서, 한편의 시를 통해서, 한편의 소설을 통해서, 한편의 영화를 통해서,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서 보여주는데 세상은 새 것이 없어. 늘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 있고 오늘 쓰는 내일 있어. 전도서에도 나와있죠? 난 교회 안 다녀. 전도서에 보면 오늘 있었던 것이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 있고 오늘 있었던 내일 있다는 거죠. 이게 새 것은 없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있었던 걸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황동규 선생은 시를 자기가 본 세상을 이렇게 종합하고 해석해서 보여줘요. 오목이는 요새 글을 잘 안 쓰네? 왜 보여주는 거예요? 서남주 선생은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을 종합해서 자세히 볼 것 같아요. 자세히 종합해서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서 보여줘.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창조라고 하는데 감동하는 거야. 대단하죠. 서정주의 통치. 대단하죠? 상리과원. 상리과원. 서정주 상리과원 아세요? 한 사람이 없나?
상리 가오는 지금 봐도 감동적이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너는 얻어라. 누가 그랬어요? 김수영이 얘기했어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거죠. 이거야말로 창조예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감동입니다. 새롭게 느껴요. 시는 자기 그 삶과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 비판해서 새로운 눈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딱 알아들은 거예요. 와, 야 하고 다 알아들은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 쌍화적을 보니까 참 이상한 회의가 있더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쌍화적은 안 보시는 거다. 저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감동하는 겁니다. 사진도 그렇지, 그림도 그렇지. 절대 새로운 건 없는데 새로운 눈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눈으로 우리들에게 해석해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새로운 창조, 새로운 작품이 그것은 왜 감동적이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생명력이에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몇 년에 가면 시들어질 그런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란 숨을 쉬고 자라는 것만이 생명력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집, 생명력이 참 살아있어요. 아름다운 다리. 근데 잘 시간에 전화를 주면 딱 잘 시간인데 SBS 뉴스를 보고 끝까지 보고 잔 적이 없어요. 우리 딸내미가 전화가 우리 딸 때문에 하여튼 자식을 보면 다 정신을 잃어버려요. 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는 나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동물도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숨을 쉬는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눈으로 세상을 해석해서 보여주는 작품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가 살아있다. 놀랍게도 생명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우리가 작품이라고 그러는 작품. 그림이 같은 영화 같은 뭐가 됐든 글자로 생명력을 창조하는 거죠. 글자로 세상을 살려내는 거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윤동주 선생의 말은 위대한 말이에요. 시의 가장 근본, 삶의 근본을 거두는 겁니다. 죽어가는 걸 살려내는 게 삶이에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시야.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놀랍죠? 사랑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세상에 터지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죽어가는 말들을 글자로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나무를 딱 가지고 팍 꼽아놓으면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건 쉬워, 간단해. 씨를 뿌려서 싹이 나게 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아. 지금 시작한 사람 포기하는 게 나아. 생명력이 있는 건 어디서 우리가 얻었습니까? 자연에서 얻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자연에서 모든 걸 가져옵니다. 자연을 보호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최첨단을 가는 것들은 모두 본래 있었던 자연에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거기 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을 가는 것들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살 때 우리 주위에 나무가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그 화단에 꽃과 나무가 있어요. 꽃과 나무가 없는 좋은 아파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그런 아파트 안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 최첨단은 살아있는 자연에가 닿는 거죠.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망가뜨리는 거죠. 자기가 서 있는 땅을 파는 거야. 자기가 서 있는 땅을 발밑을 허물어는 거야. 지금 땅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서 있어.
여기만 파면 푹 빠져버릴 판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태적인 위기에 닥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내가 몇 시 시작했더라? 나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아이고 내가 이게 못쓰겠다 싶어요. 써도 제가 안 써도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닦아지겠죠? 이거 훌륭한 출판이에요. 제 글씨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대단하죠? 그때까지 자리를 못 잡았어요. 62년 동안. 글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예술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게 유명한 컬럼니스트 중에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저는 좀 읽습니다. 저는 책을 시는 별로 안 읽어요. 시는 뭐 잡지가 나오면 개간지가 쭉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읽으면 되고 집 나오면 읽으면 되는데 저는 그쪽 방향보다 다른 쪽들을 읽죠.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붐비고 있죠. 우리 지구가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지구 뜨거워지는 지구가 뜨거워져서 생명이 여름이 빙하가 단도가 내리죠. 바닷물이 올라가죠. 바닷물 한류와 난류가 멈추죠. 바닷물이 올라가서 영국과 일본이 30년 후에 동해 상륙합니다. 뜨거운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졌어요. 화석연료, 화학연료를 너무 많이 뜨거워요. 탄소가 너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에다 달고 사는 게 뭐예요? 녹색 성장. 그렇죠? 정부는 성장 쪽에다 주는 나는 녹색 쪽입니다. 국민들, 인구가 그러라고 하죠. 자, 누구나 다, 저 무기에서 만든 물건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작년에 여름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아주 꿀차게 3,000명의 사람 부족이라는데, 여기 부족장이 우리를 환영하고 연설을 하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부족장이었어. 난 몰랐는데. 와서 연설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앞에 가서 그랬더니, 가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핸드폰이 딱 그랬어요. 그거 꿀차. 봤더니 삼성이야. 삼성이 평평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나는 거고 주문하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평평해. 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지금 위기에 닥쳤습니다. 시인은 여기에 가 있습니다. 물론 시인들은 그 시대의 문제점에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게 시. 그게 생명력이 있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해져도 짠데 뭐 많이 같아. 많이 하는 이제 1시간 돼. 거. 7시 반에 시작했어요. 왜? 7시 반 전화하네? 50분이 자, 저는 북을 많이 타고났어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38년 동안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복이 이상 그런 복은 없어. 나는 삶을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철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내가 62살 넘었는데 62년 동안 살면서 경제가 위기가 아닐 때 한 번도 없어. 계속 경제가 위기였어. 정말 나도 좀 평화롭게 살고 싶어. 이 점잖은 사람들이 늘 위기를 조장했던 거죠. 이 62년 동안 계속 난국이었어. 짜증나. 62년 동안 계속 과덕이었어. 언제 평화를 가지고 있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서 모아두고 쌓아두고 나야 야 이제 우리는 드디어 돈으로부터 해방이다. 이제 우리는 다른 걸 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일은 없어. 잘 살자고 다 그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산다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가라고 얘기해. 돈을 벌자고 얘기해. 돈을 입에다 차고 살아. 대통령부터 저희 면석이까지 초등학교 1학까지야. 전부 경제. 우리 인간들이 동물이 됐어. 우리가 경제동물이라고 일본은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도 그보다 더해. 아무런 가치 없는, 가치관이 없는, 인생관과 철학이 없는, 세계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오직 돈만 위해서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도 우리나라 모든 대한민국 어머니들,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냐? 얼마나 불쌍해. 난 그걸 버려갖고 어떻게 인간이 판사가 되는 게 꿈이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의사가 되는 게 꿈이냐? 어떻게 교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그건 과정이야. 김용택 선생같이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러면 맞아. 그건 맞잖아요. 교사가 되어도 정말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이 내 의술을 가지고 세상에 아픈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이게 꿈이어야 되지. 의사가 돼서 돈을 몽땅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놈은 그건 아주 불쌍한 새끼야. 그렇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 그게 꿈이 아니요.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 얼마나 불쌍하고 좋아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었어. 나는 시골에서 살고 싶었어요. 시골에 살고 싶었어. 아이들과 살고 싶었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어. 무엇을 하나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평생은 아이들과 산다. 세상을 늘 새로운 눈으로 보는 이 어떻게 보면 철딱서니가 없는 눈을 가진 늙지 않는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로 생각해요. 나는 그 속에서 아이들한테 끝도 갖추 없는 삶의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내게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교육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가르치면서 배우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선생은 우리는 지금 다 그런 선생이에요. 선생이 되면 안정된 직업을 갖다는 아주 안심을 해. 선생 사이가 제일로 공부도 안 해. 신문을 보는 선생, 나는 한 번도 38년 동안 보지를 못했어. 놀랍잖아요? 공부를 제일 안 하는 게 선생. 난 선생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생 용어를 좀 보라. 나보다 절대 선생이라고. 난 선생하기 싫어. 난 아이들 보기 싫어, 솔직히. 아이들한테 가기 싫습니다. 난 거기는 그때 좋았어. 지금 또 아마 인터뷰하면 아이들이 그립죠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그립죠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닌디. 평생을 아이들과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보는 그 눈물 배우고 지칠 줄 모르는 달리기. 끝까지 달려버려. 2학년은 끝까지 달려요. 4, 5학년 가다가 꼴 뛰면 안 가요. 1, 2, 3학년 같이 가요. 꼴뛰고. 벌써 운동했대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모든 것을 다 뺏어버려도 애들은 뛰어놀 땅만 있으면 행복하게 뛰어놀아요. 놀랍잖아요? 놀라운 진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늘 신뢰한다니까 가서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얘들이 막 얘기하는 거 가만히 따라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살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 생명을 힘을 부르는 거야. 그런 아이들과 사는 게 내 복이었어. 하나도 아름다운 복이었어. 내가 선생을 시작해서 살면서 야 나는 내가 이 코 흘리는 이 아이들 얼통이 새카만 이것들하고 같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 나는 한갑이 딱 뜨면 그만 돼.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마침내 그렇게 산 거지. 훌륭하게 산 거지. 마침내 그렇게 된 거야, 내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정의야. 그렇죠? 누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산 사람이 어느 누가 있어요? 꿈이 없는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야. 제발 꿈 좀 꾸지 마. 꿈이 없으면 진짜 평안해. 꿈이 있어요라고 노래 부르는 분 참 저런 괴롭지. 그 아이들과 같이 평생을 살아. 아무 경이로움이 없어. 날마다 경이로움이 없지.
늘 감동적이었어. 늘 새로웠어. 내가 살아있었어. 내가 펄펄 살았죠. 살아있지 않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나는 선생님 그만두고 싶어. 한강이 넘어가지고 직원조회 때 앉아서 교장이 잔소리하고 교감이 잔소리하는 걸 듣기 싫었어요. 그렇잖아요? 한강이 넘은 사람이 선생님이 하는 거 잔소리하고 교육장에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교육감이 잔소리하는 걸 듣고 있다는 게 너무 열받는 일이야.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유리하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게 딱 아, 나 한강 넘어서까지 내가 너무 잔소리 듣고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괜찮아요? 그냥 딱 그만둔 거야. 이거 안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날마다 저하고 노니까 되게 좋아요. 일상을 존중해야 돼. 일상. 우리는 한번 디테일한 걸 찾아요. 추석을 찾고 넘어서를 찾아. 나는 일상을 존중하는 사람. 살아가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우리 안사람 생일도 몰라. 나는 우리 결혼기념일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결혼기념일이 우리가 5월 5일이야. 선생님답게. 5월 5일이야. 결혼기념일 한 번도 안 찾아봤어. 나는 평소에 잘해. 어떻게 잘하냐? 나는 안 사람보다 여보 물 좀 줘 이런 적이 없어. 결혼 세트가. 여보 국 좀 더 줘 이런 적이 없어. 여보 내 옷 어디 있어 이런 적이 없어. 밥 좀 더 줘 이런 적이 없어. 여보 신문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모든 일은 내가 해. 정말 훌륭한 남편이야. 진짜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공초가 아니고요. 공처가도 돼요. 안 사람이 뭐라고 하면 다 믿어줘. 다 안 사람이 다 해. 나는 그냥 살아. 나는 안 살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안 사람 이래졌으면 하는 게 없어. 이래졌으면 하면 그때부터 부부간에는 금이 가기 시작. 왜? 다 이루지 못하니까. 저 새끼가 그런 거지. 이 부부간에는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쌓이는 게 모르게 쌓이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싸움은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동안에 쌓였던 걸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지 마.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게 아름다운 삶이야. 이렇게 서로 독립되어 있는 인격체들이 많아. 무슨 말이냐면 한 인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야. 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존경함이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선생길을 해? 그렇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냐면 난 안 사람한테 얘기를 다 해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너무 바람핀 얘기는 안 하고 모든 일이 그딱 큰일 나니까 딱 잡아떼는 거지. 근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해요.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한 6개월 후에 우리 아들이 내가 새로 전문가 학교에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나가니까 저 기봉이 지나가네 그러는 거야. 가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기봉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그려줬으면 가를 기봉이 가고 있어. 진짜요. 일상을 존중하는 겁니다. 한 인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안 사람이 아니었더라. 내가 안 사람이고 당신이 아니었더라. 나는 누구하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더라. 나는 한국에 살 사람이야. 행복해야 돼. 마음에 어머니한테든 동생들한테든 안 사람들 마음에 낑긴 게 없어. 다 풀어. 싸움을 해서 안 사람은 막 나도 고함을 막 하지만 안 사람이 막 울어요. 시집 나가서 울면 아 저 여자가 반성하는가 보다 하고 반성하는 눈물을 저렇게 흘리나 보다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억울해서 운대. 잘 울어. 나중에 가면 내가 잘못했어. 되게 남자들이 잘못해. 그럼 큰 소리는 지갑 치는 나이 못난 놈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미안해. 내 성질 알잖니. 이 애견이 내가 당연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너무 장난해.
감정이 폭발했을 때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용서다. 요령이 필요해. 정신은 감정이 폭발할 때 막 혼내는 거야. 아이들과 같이 사는 거지. 하루하루 살고 있는 내 교사라는 삶이 내 삶이었어. 내 인생이었어. 피해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거야. 나는 현실, 아주 굉장한 현실주의자야. 난 돈도 현찰을 좋아해. 근데 이게 요새 이런 새끼들이 강의를 가면 다 온라인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야. 아, 짜증나. 들어는지 안 들어는지 나는 몰라. 뭐 감동이 있어야지. 돈을 내가 딱 받아가지고 여보 강의료 뭐딱 줘야 이게 한 사람이 탁탁탁 씌워 이게 좋잖아. 들어온지도 않는데 모르니. 재미없는 세상이야.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는 세상이. 재미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하여튼 아이들과 같이 계시는 감동적이었죠. 한 사람이 좋아했죠. 우리 한 사람 내가 다른 데 갈 기회가 몇 번 있어. 절대 못 가. 당신 이름 뒤에 양력에 다른 직업이 다른 대학 교수가 돼 무슨 뭐가 됐든 붙으면 안 된다. 그렇게 쪽팔리게 인정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지. 당신은 환갑 때까지 초등 교사만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양력에. 우리 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굉장히 무서워. 그게 상관입니다. 또 하나는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배사하는 거지. 농사꾼들하고 삽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위대한 시인은 없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처럼 위대한 철학가는 없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처럼 위대한 생태주의자는 없어. 너무 위대해. 왜? 그들은 평생 수천 년 동안을 농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을 깊이 섬세하게 이해해. 놀라운 시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위대한 시인이야. 나는 우리 어머니가 불러준 것만 다 받았었어. 홍나는 죽었다가 있는데 홍나는 죽었다 콩 찾아가면서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거다. 얼른 들어가서 홍나는 죽었다 썼네. 너무 싫어.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너무 싫어. 자, 내가 친구들하고 어느 날 잡시를 어떻게 쓴겨보냐. 친구들하고 어느 날 8월 추석이 지났어. 18일인가 어슴푸레한 달이 떠있는 그 여름밤에 초가을에 등산을 갔다 하다 우리 집 잔디밭에서 라면을 끓여 먹게 됐어요. 이 라면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라면이야. 여러분 그렇죠? 비행기 타고 멀리 갔다 오면서 얼마나 라면이 먹고 싶어요. 내리면 김치라면을 먹어야지. 내가 이게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김치라면 좀.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 갈 때도 김치라면을 반드시 먹고 가. 이 어디 강의를 가면서 한 사람 둘이 가면서 휴게소에 대해서 반드시 나는 라면을 주장하고 한 사람은 라면을 그렇게 자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 주장대로 하게 해가지고 나는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지금 배고프니까 얼마나 맛있어. 근데 그 어스른 달밤에 풀벌레들이 많이 울고 있었는데 그 속에 지렁이가 울고 있었어요.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건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지렁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렁이가 온다! 그랬어. 근데 거기에 있는 내 그 친구들이 다 교수들이야. 배운 원장도 있고 그래서 철학과도 있고 영문과도 있고 공문과도 시 쓰는 새끼들 이렇게 있어. 에이! 형 뻥이지! 그러는 거야. 아니야 진짜 지렁이가 뭐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라보니까 갑자기 가까워지는 거야. 교수는 지렁이를 갖다가 울릴 수도 없는 거지. 야 놈이 딱 그건 원장 놈이 딱 되더니 떼떼떼떼더니 저거 아들한테 전화하는 거야. 야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지렁이가 우는가 안 우는가 알아? 네. 좀 전에 전화 왔어요. 지렁이가 운다는 말은 없고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 중에 지렁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 한 구절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막 증거를 대라고 막 그러니까 내가 기가 죽었어. 나는 생전 기가 죽어서 산 사람이야. 한 번도 나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잘못했다고 하면 어디다 대보냐면 2학년한테만 해. 잘못한 게 없이 살았어. 나는 무엇이 되려고 해본 적이 없어. 선생님만 잘하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손비빌도 없고 인사이동은 또 너무나 간단했어. 복지중학교에서 5년을 근무해. 우리 집이니까. 5년을 근무하면 점수가 굉장히 많대요. 뭐 유도학교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버려. 내신만 내면 바로 가버려. 유도학교. 그래서 1년 있어요. 이또 와. 여기는 올 사람이 없어. 그냥 아무 38년 동안 인사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뭐 아쉬운 게 있어야지. 내가 뭐 교감이 되려고 온 사람이면 교장이 되려고 온 사람이면 내가 뭐 교육장이 되려고 온 사람이면 교육감이 되려고 온 사람이면 내가 국회의원 그런 것이 되려고 온 사람이야. 난 아무것이 되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가 좋은 적이 없어요. 아쉬운 적은 한 번도 안 해. 선생만 잘하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뭔 얘기를 하다 진행이 울었다. 진행이 울었다. 근데 기가 죽은 거야. 아이고, 한 사람이 그렇게 좋아해. 드디어 우리 남편이 기가 죽었다. 이걸 처음 본다는 거지. 아니, 어쨌든 증거를 못 대고 2주가 지났는데 2주 후에 또 그 팀이 상을 갖다 내려오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철학과 교수가 그러는 거야. 아, 지렁이가 온다대요. 그러는 거야. 에이? 그때 김용태 선생님이 지금 진영이가 선생님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학교를 갔더니 바로 앞에 생물학과에서 앉아서 밥을 먹게 됐대요. 너무 반가워서 어제 저녁에 김용태 선생님 그런데 진영이가 온다고 그래요. 진영이가 진짜 오래요? 물어본 거야. 그 교수가 온다고. 전 세계적으로 250종류 진영이가 있는데 160종류가 진영이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바로 전화를 할 일이지. 이제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또한 내가 아내한테 귀가 죽은 생각을 하냐? 어디서 했어? 어머니가 그때,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지나가셨대요, 이렇게. 내가 어머니 보러, 어머니, 지렁이가 올지? 그랬더니, 한번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어머니도 지렁이가 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물어봤지. 왜 지렁이가 온다요? 어머니는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옛날에 지렁이를 까지고 살았단다. 지렁이는 눈이 있었고 까지는 눈이 없었다. 근데 지렁이가 까지는 약 올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지. 눈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야기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이야기야말로 그리잖아요. 바람이 부는 방향, 바람의 간주, 나뭇잎이 피는 순서, 냇물의 흐름, 모든 것들, 소짝새가 오는 것부터 모든 이 자연 현상들이 다 어머니와 다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걸 보고 비가 온다 안 온다 농사가 바쁘겠다 안 바쁘겠다 다 점치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국민들은 생태를 자연 생태와 순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생태와 순환의 고리가 특히 순환의 고리가 끊어졌어요.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 인간들이 악독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똥을 싸서 똥이 밭 들어가서 썩어서 다시 우리 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3년 만에 이 똥 거름이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순환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환의 고리를 다 끊어놨어요. 개발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개발이란 뭐냐. 자, 내가 성리면을 따라서 쭉 이 밑에서 하동부터 쭉 끝으로 올라가면 제일 끝에 뭐가 있겠어요?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죠? 강을 따라 올라가요. 강물은 사라지고 우물이 하나 있어요. 이 우물은 우물로 모여드는 숱한 물줄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여러 개의 우물이 모이고 모여서 저 바다로 가는 거죠. 개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개발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개발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삶의 양식이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연을 손대고 건듭니다. 그럴 때 나는 이런 거예요. 제발 이 물줄기를 생각해 주자는 거죠. 이걸 고려하고 생각해 줘야 돼요. 자연을 이해하고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죠. 자연 생태와 순환을 이해하고 생각해 주면서 땅을 건드려야지 우리의 근본인, 생명의 근본인, 우리가 듣고 사는 땅을 마구잡이로 허물다 보면 이 샘이 사라지는 겁니다. 샘이 사라지면 강물은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강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없죠.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어머니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기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의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하나 움직이는 것,
나무를 하나 베는 것도 나를 받을 줄 알았어. 나를 받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손이 없는 날 나를 받아서 나무를 베고, 손이 없는 날 나를 받아서 돌을 몇 가지를 가져가. 그 말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이걸 꼭 가져야 할 것이고, 이 나무를 반드시 줘야 될 것이고, 생각하는 나를 받았어. 그와 같이 그들은 자연과 생태의 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산다. 얼마나 어머니가 농사를 질 때, 얼마나 풀을 조심스럽게 보고, 얼마나 자연 그 벼포기 하나, 고추포기 하나, 내 새끼처럼, 내 목숨처럼 생각했냐. 우리는 위대한 정신을 다 외국에서 수입해요. 우리가 언제 우리들의 농민들의 삶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공동체를 언제 우리가 들여다봤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외국에서 수입해 하다가 그걸 우리 삶에다 두드려 맞춥니다. 다 빵이야. 내가 보면 다 자연을 사기 쳐먹고 사는 거야. 다 도적놈의 새끼들. 우리를 몰라. 우리 농민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예술적이고, 얼마나 시적이었는가를 모릅니다. 얼마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모릅니다. 다 외국에서 가져와. 심지어 나다크에서도 가져와. 실수가 없는 일이야. 놀라워요. 나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수림군 돌아가는 데를 갔는데 거기는 절대 고기들한테, 새들한테 음식을 주면 안 돼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위대하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새에게 모이를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저는 지가 알아서 먹고 살자고. 뭐 무슨 죽는 거야. 그게 자연인 거지. 새에 먹이를 줘. 고양이를 막 들고양이에 먹이를 줘.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자연은 자연이 알아서는. 중요한 건 이런 걸 안 건드는 거야. 여기에 매달려야지 자연을 보호한다고 지나가는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들고양이가 아니야. 집고양이가 되는 거야. 나는 그런 걸 싫어. 어쨌든 농민들은 그 말에 자연을 위대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앙 소리. 무슨 뭐 영화. 대통령이 그런 거 편지를. 좋다. 너 보게 서편지 같은 경우는 학예의 수준이야.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은 우우가 우리나라 경치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 대통령이 바깥에서 말하니까 그때 다 우리나라 경치를 들여다보는데 우리나라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런 걸 좀 버젓합니다. 또 하나는 문학과 예술을 사랑합니다. 오늘 9시에 짱난다는 겁니다.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작고 사소하고 미미한 것들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거대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고 작고 사소하고 미미한 것들을 보고 감동하는 겁니다. 이게 문학과 예술을 사랑합니다. 한 편의 시를 보고 감동하는 거죠. 한 줄의 글을 보고 감동하는 거죠. 몰라는 거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여보하고 부르는 거죠. 저기 저쪽 하늘에 떠있는 노을을 보고 감동하는 거죠. 여보 저 노을 좀 봐. 아까 저쪽에도 많더라. 그런 놈들은 정리를 해요. 중요한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나는 이 세 가지 복이 되게 주어진 가장 큰 복. 근데 누구나 다 복을 타고난 거죠.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 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어요. 우영이가 이렇게 말해요. 늘 저것이 지 복을 지가 차네. 우리는 누구나 다 많은 복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복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많은 시내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어떤 사람은 앉으려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 가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앉으려고 하는 순간 앞에 앉아있는 이 인간들이 다 내 적이야. 내가 앉을 자리를 저것이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뭐라 화가 나는 거야. 저 어린 놈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말이야. 내 앞에서 앉아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똑같이 차비려고 앉아있던 말도 불쌍하냐고. 우리는 그런 것이 열릴 일이 아니에요. 또 잠을 자는데 저것이 지금 그나마 이렇게 들어가고 자는 잘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를 무심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철장에 있는 사람이 엉덩이가 좀 아파서 좀 엉덩이를 들라고 죽겠는데 저놈이 일어설랑 갔다고 그냥 달려가서 쪽팔리는 거야. 자리만 잡다가 보면 자기가 내려야 할 자리를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 불쌍한 사람들. 나는 그냥 서서 가려고 하는 사람. 서서 간닥간닥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세히 보이는 거죠.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세히 보이는 거죠. 자세히 보이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뿐이 아니에요. 달려가는 자동차를 보면 얼마나 신기해. 자동차를 보고 가다 보면 이걸 다 밟으면 지겠다.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신기하죠? 비행기를 타고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을 날아. 서 있는 나무를 바람 부는 나무를 끌고 눈부시죠? 햇살이 떨어지는 나무를 끌고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걸어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남자를 세상이 자세히 보이면 더 자세히 보면 저놈이 나쁜 놈이고 이건 이 자식은 좋은 놈이라 또 보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가 아니고 내가 판단력을 저게 가치 있는 일이고 저게 철학이 있는 거예요. 저게 문학과 예술, 진정한 문학과 예술. 그걸 알게 돼요. 자세히 보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단계가 내려진다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그게 제 글이고 제 삶입니다. 간단한 문제를 우리는 되게 복잡하게 하는, 우리는 늘 지식인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살아요. 사기고 내가 보실 필요 없어. 집에서 책 보면 돼. 요건 우리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나이 드셔서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없어. 세상에 어디가. 아니 지금 시를 공부한다는 게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자신을 가지시고 늘 지금이 처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을 많이 보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생각을 글로 날마다 써가는 거예요. 이 외에 그 누구도 글을 잘 쓰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모든 길은 내가 내고 가는 거예요. 내 길이 있는 거지 저 사람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의 길을 찾고 있기도 하고 자기의 길에 들어서 있기도 할 겁니다. 그 길을 내 복으로, 내 삶의 큰 복으로 가꾸시면,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시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정말 글을 쓰는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력이 있는 글을 쓰시게 됩니다. 그날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이 시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50살 먹었는데 60살 먹어서 뒤로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지나가는 걸 어디 가져다가 미리 걱정할 근심을 해서 오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지금을 사랑하는 삶. 지금은 나를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는 삶이 내일을 보장해줍니다. 두려움도 어릴 것, 주저할 것도 없어요. 밤을 새워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책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잠을, 어떻게 공부 가고 싶어서 잠을 자빠져 자나요? 아니 아이들 학생들 볼 저런 거예요. 어떻게 공부 가고 싶어서 자빠져 자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늘 흥뚱망뚱 놀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러면 커서 뭐가 되냐? 여러분들 앞에는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세상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한 발 한 발 두벅두벅 걸어가서 보시면 머릿속이 환하게 개인은 여러분들이 꽃이 되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되지만 질문을 하실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타까지는 어떡하니?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저 좀 앉을게요. 앉으나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문 가져겠습니다. 네. 저번에 한겨레 신문 20주년 기념 대담하는 걸 봤거든요. 네. 공지영 작가하고 안재현 작가 같이 네. 대담하는 걸 보면서요. 아니 그냥 뭐 그때 한강 얘기가 나오셨어요. 네? 한강 얘기가 네. 아니 이분이 벌써 한강이 됐나? 이거 하면서 이거 봤거든요. 봤는데 전 제일 궁금한 게 어렸을 적에 굉장히 개구장이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상상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시인들 보통 보면은 아 참 이분은 좀 뭐 좀 저기 하지만 알밤같이 생기셨다.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야 어렸을 때 되게 개구장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어렸을 적 얘기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어렸을 가지. 때 굉장히 제가 그 효자였죠. 제 밑으로 동생이 5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집안일을 거의 다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갔다 오면은 할머니가 형태가 너 녹음해라 저 노래 가면서 이거 해놓으라고더라 그러죠. 보리쌀 갈아놓으더라 여름에 보리쌀. 보리쌀 가는 거 아세요? 아주. 보리쌀 가기 아주 힘들죠. 보리쌀 갈고 감자 긁어놓고 상추 뽑아다가 씻어놓고 또 뭐 청소해놓고 또 다슬기도 잡아다 놓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일을 다 합니다. 아. 다 해놓고 동생을 업고 어머니가 계시는 논밭으로 아기 젖을 먹으러 가죠. 아.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봐요. 네, 집에서. 지금 그때 내 등에서는 이 동생들은 이게 이 등짝이 마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이렇게 등짝이 이렇게 동생들 오줌으로 젖어 있었죠. 아주 뭐 대단한 그 모범생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참 착한 사람이었죠. 커서 좀 달아지고 그랬지. 네. 저희 해외에 좀 이렇게 자주 나가신 걸 지금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해외에서 나가신 동기라든지 네. 그다음 해외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느끼신 그런 거에 좀 간단하게 좀. 제가 해외를 가면 자주 작년에는 한 40일 정도 해외에 있었는데 캄보디아를 갔었습니다. 거기 앙코르와트를 간 게 아니고 거기 우물파주로 갔습니다. 우물파주입니다. 캄보디아에 물이 없죠. 물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더러운 물을 이렇게 웅덩이 물을 오리도 들어가고 닭도 들어가고 돼지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있는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가라앉혀서 먹고 사는데 거기에 우물 하나 파는데 50만 원.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우물을 파주는 일을 했었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네덜란드를 15일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기후변화 문제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제가 아까 잠깐 비쳤는데 가장 지금 가장 과제는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데 기후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영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 기후변화 문제를 기후변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죠. 그들은 이미 한 20, 30년 전부터 거의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기업들은 기업이 열악해가지고 삼성에서는 지금 썩는 핸드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늘 첨단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상에 그들은 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근데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이미 20, 30년 전에 모든 정책과 모든 기업에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적게 발생하는 상품을 만드느냐. 이게 거기 딱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저탄소라는 탄소를 조금 발생하는 우유가 벌써 나왔죠. 그게 그거 봐. 또 그런 문제. 영국과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반드시 자전거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모든 도로 자체가 시스템이 자전거 우선입니다. 도보도 우선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딱 우선입니다. 모든 교통 체계나 도로가 다 자전거 우선으로 됩니다. 근데 이미 그들도 벌써 이미 몇십 년 전에 이 기후변화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정책화시키고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한 배 반 정도 되는 이 기후변화 문제 연구를 센터를 만들어 놓고 벌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서 뭐 작년 올해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철학이 없는 거죠. 그런 성장에다가, 녹색 성장인데 모든 권력들은 성장에다가 우선을 둡니다. 근데 녹색과 성장은 이게 잘 맞지 않죠. 이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장보다도 녹색에다가 더 중요한 방점을 찍죠. 그런 데를 갔다 왔고, 한 번은 말리를 갔다 왔습니다. 아프리카 말리. 세계 10대 빈민인데 거기 가서 한 15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 세이브 칠드런이라고 아이들이 모자 절여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제적인 어린이 구호 기구죠. 거기에 이제 제가 거기 현을 파악하러 탐사팀하고 미리 가서 그 아프리카 그 빈국 가난한 마을들을 돌아다녔죠. 아이들이 나자마자 한 40%가 죽는답니다. 근데 이제 모자를 씌워주면 25%가 살아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그런 데를 갔다 왔고, 일본을 한 2번쯤 갔다 왔는데, 거기는 녹차. 우리나라 녹차가 중요한데, 녹차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고성락이 남북쪽 녹차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같이 갔습니다. 또 미국은 하버드하고 MIT하고 예일 대학을 가서 아이들 인터뷰를 하고 갔었죠. 근데 별로 배울 건 별로 없고, 거기 가서 문학적인 어떤 걸 느낀다는 게 있는 없죠. 그냥 공짜로 가자고 하니까 그런 얘기 제하고 갔죠. 근데 올해는 태국을 가서 한 20일간 교육방송, 테나디에인가? 20일간 있다 나왔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다음 달에는 일본을 가서 한 열흘간 녹차 때문에 가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훌륭하게 선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가자고 해요. 훌륭하게 도저히 해볼립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또 여성분 남자도 자시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상을 늘 새롭게 바라봐라, 네. 자세히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살면서 일상을 이렇게 늘 새롭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때로 이렇게 좀 지루하고 그러실 때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헤쳐나오시는지 궁금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살다가 보면 되게 타성해졌잖아요. 타성해졌고, 삶이 지루하죠. 허무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이게 살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허무하죠. 하는 게. 부질없죠. 신에 쳐서 뭐야, 이게. 아이고. 이게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드는, 정말 부질없는, 허무한 삶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절망이 다가오죠. 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마누라에 대해서, 새끼들에 대해서. 이 절망이 너무나 자주 오요. 또 이게 신인이 인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인류가 또 얼마나 나를 절망하고 그런 등에 보내놨습니다. 그럴 때 책을 읽죠. 책 속에 글이 있습니다. 책으로부터 현실의 이 고여있는 썩어가는 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죠. 책을 읽으면
저는 책을 갑자기 옛날 책을 다시 찾아서 그래요. 또 뭐 문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책들을 찾아서. 근데 질문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제가 판단하는 거.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 번만. 네. 그 여자들이라는 그 시집에 나오는 그 여자분이 어느 분인지. 아, 이것도 그 여자 나오면 또 기회인데, 이거. 그 여자는 학교고 우리 집 사이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나오면 그 여자네 집에서 보면 학교 내가 나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여자는 집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아니, 돌아가도 되는데 나는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알 사람이 저 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유창을 내다 보면 그 여자네 집이 보여요. 그래서 여보, 무슨 그 여자네 집이 보이네. 그래서 그럼 유창을 확 선팅을 해요. 요새도 내가 들으면 맨날 약 올리죠. 맨날 그 살고 있어요. 지나가서 여보 지금 그래도 그 여자네 집 살고 예뻐. 제가 이제 비워버려야 되겠네. 근데 이제 그 여자를 자주 만나는 수는 없는 것이고 결혼해서 제가 본 적은 없죠. 근데 이제 지난 추석 때 봤습니다. 추석 때 이제 한 사람이 나하고 둘이 올라오고 어떤 차가 앉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길이 좁으니까 멈췄어요. 서로 부딪히게. 근데 요짝 차에 서 있던 여자들 두 명이 야 용택이 오빠다 그러는 거야. 웬 사람들이라고 봤더니 그 여자의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그것들이 그런 거야. 언니 용택이 오빠 있어 그러는 거야. 봤더니 그 여자가 거기 타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내려가지고 한 사람 여보 내려봐 그 여자 저기 있는 거 인사해. 그가 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내가 김영태 선생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 안녕하세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안심이 된대. 왜? 왜 안심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곱게 늙었습니다. 삶이 그리 팍팍하지가 않았나 보죠. 이렇게 늙은 게 이렇게 험하게 늙지 않고 잘 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안심이 되는가 보죠. 그 여자가 잘 살게 됐다. 근데 또 봤어요. 며칠 있다가 이제 한 달쯤 있다가 집에 내려가는데 그 여자가 감을 따고 있었어요. 옛날처럼. 옛날 천연때처럼. 근데 왜 뭐 늙은 아저씨가 한 분 계셔. 애기가 안 했고. 가서 내가 딱 차를 쉬었어요. 길에서 따면. 감 따? 네. 감 따? 그랬더니 학교 갔다 온대? 아, 그러니까. 저 누구야? 우리 영감. 응? 할아버지. 내가 이제 전화를 했죠, 한 사람. 여보, 그 여자가 지금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네. 내가 그랬어요. 에? 왜 안 되면 이 시간에 감을 따냐? 지금 여자가 그 여자가 살아있습니다. 어제 제가 잘 늙어서 제가 좀 마음이 보이죠. 그 여자가 시를 읽지 못하는 여자인데 자기가 그 여자라는 것을 자기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답니다. 오늘 뭐 딸이 그 여자네 집이라는 그 소설을 박완 선생님이 썼는데 제 시를 보고 썼어요. 그 시가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걸 보는데 아이고 이 용택이 아저씨인데 이게 우리 밑동네 사는 용택이 아저씨인데 여자가 과연 누굴까? 우리 엄마도 갖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물어본 거야. 엄마 이게 용택이 아저씨가 쓴 글인데 이게 혹시 엄마 아니야? 그러고 물어본 거죠. 그 읽어보니까 자기 같다고. 끝.